네, 세상 돌아가는 스토리를 알아보는 스토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해외 체류 시민권자의 온라인 여권 갱신이 불가능하게 될 전망입니다. 시민권자인데 여권 갱신해야 될 때가 있죠. 근데 그때 요즘 뭐 한국으로 여기민 가시는 분, 뭐 장기 체류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많은데 그렇게 해외에 체류하면서 여권 갱신할 때 온라인으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국무부가 해외에 체류하거나 해외 여행 중인 미국 시민권자들에게, 그러니까 몸이 이 미국의 안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여권 갱신 시스템을 이용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갱신은요, 미국 내에 있거나 또는 뭐 괌이라든지 이렇게 미국령 안에 실제로 체류하고 있을 때에만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체류자가 온라인으로 갱신을 신청할 경우에는 그 기존의 여권이 즉시 무효화된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권을 갱신할 때 뭐예요? 내가 여권이 다 만료된 다음에 갱신하는 경우도 물론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만료되기 전에 다 미리미리 갱신하잖아요. 그런데 뭐 만료되기 전 내가 한 달이 남았거나 두 달이 남았거나 뭐 한 달 정도 남았다 할 때 이거를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서 기존의 여권을 보내면, 스캔해서 보내든지 이렇게 보내면 그 즉시 남은 기간과 상관없이 이 여권이 무효화 된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새로운 여권이 나오기 전에 써야 할 일이 발생했을 때, 그럴 때 못 쓸 수 있다, 꼼짝 못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미국 내에 있을 때 온라인으로 해라, 그 얘기입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는 순간 국무부 시스템에서 이 갱신 대상 여권이 전자적으로 취소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여권은 이제 새로운 여권이 나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소 조치가 된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디지털적으로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여권의 만료일이 남아 있더라도 국제선 여행할 때 이렇게 여권을 쓸 일이 있다면 못 쓰니까 절대 해외에 있을 때 쓰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온라인 갱신은 신청 과정에서 기존 여권을 실제로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 때문에 이제 우편으로 막 보내고 그러잖아요, 기존 여권을.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우편 갱신과는 차이가 있는 건 맞습니다. 편리하고. 하지만 이 처리 기간 중에 이 여권을 사용할 일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지 못하니까 그 부분 유념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또한 이 온라인 갱신은 일반 서비스만 가능하고요. 무슨 익스프레스 빨리 해주는 거 있죠. 그런 거는 또 안 된다라는 것도 미국 내에서 신청할 때도 그런 부분은 유념해야 달라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네, 짧은 정보 하나 드렸습니다. 자, 연방이민국이 정부 혜택 수혜자들에 대한 그 새로운 공적 부조. 예,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공적 부조라는 말이, 사실 저도 이 말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귀에 익지는 않아요. 이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말이 제대로 영어로는 이제 퍼블릭 차지라고 하죠. 그 퍼블릭 차지 심사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공적 부조로 불리우는 이 퍼블릭 차지라는 것은 뭐냐? 정부로부터 무슨 현금 지원 혜택이나 아니면 뭐 의료 지원 혜택, 뭐 이런 걸 받는 것 등을 포괄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그 퍼블릭 차지 규정이 신청하는 그 이민 관련 카테고리에 따라서 이렇게 좀 적용 대상이 달라진다. 어떤 이민 신청은 이 퍼블릭 차지를 받은 기록이 있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카테고리별로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 초청 및 취업 이민,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가족 초청 이민, 그리고 이제 취업 이민, 뭐 이런 것들. 여기 미국에 와서 비자로 왔다가 이제 취업 비자로 바꾸죠. 그런 식으로. 상당수 영주권 신청자는 심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취업 이민 비자라든지 영주권을 신청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퍼블릭 차지 기록이 있으면 요즘은 그 거부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난민, 무슨 망명자 등 인도주의적인 그 보호 대상은 또 뭐 케이스에 따라서 면제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좀 정리를 해보면 이민국이 제시한 이 퍼블릭 차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 거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카테고리는 뭐냐? 가족 초청 영주권 신청자, 그리고 비자 추첨 영주권 대상자, 그리고 특별 이민 신청자, 또 기타 미국 내 신분 조정자 등입니다. 뭐 신분을 내가 뭐 유학 비자에서 취업 비자로 바꾼다든지 신분을 조정해야 되겠죠? 그런 신청 서류를 올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쭉 보니까 너 왜 여기 있으면서 이런 거 왜 타먹었어?
왜 의료 혜택 받았어? 뭐 이런 거죠. 안 준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연방법에 따라서 이제 퍼블릭 차지를 받았어도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분들에게는 뭐 거의 해당 안 될 거예요. 난민 및 망명 신청자, 그리고 특정 인신매매 피해자, 뭐 특정 범죄 피해자,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 이런 경우에는 줄 수도 있다. 퍼블릭 차지를 받았어도 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번 지침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7월에 바이든 행정부의 그 2022년 퍼블릭 차지 규정을 폐지한 데에 따른 그 후속 조치입니다. 그 바이든 대통령 때는 퍼블릭 차지를 받았어도 해준다라고 해서 이제 퍼블릭 차지 규정을 폐지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로 다시 부활시킨 겁니다. 퍼블릭 차지 받으면 안 준다고. 그래서 우리 한인 이민자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될 전망입니다. 아무튼 이제 미국에서요, 비자나 영주권 또 뭐 시민권 등 이런 이민 신분 관련 신청을 하거나 내 신분을 좀 조정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능한 한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절대로 정부 혜택, 의료 혜택이라든지 무슨 현금 지원 혜택 이런 거 절대 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받으면 그 신청이 거부될 확률이 지금 행정부 안에서는 뭐 거의 100%입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전국의 그 강력 범죄 발생률이 크게 감소했다라는 이제 굿뉴스가 있습니다. 자, 이 미국의 가장 골칫거리 중에 또 우리가 한국이나 특히 이제 한국과 미국을 비교해 볼 때 그 범죄가 많다라는 게 좀 어떤 면에서는 좀 민망하죠. 미국에 살면서 미국에 이렇게 거리 범죄가 많고 이런 것 좀 민망합니다. 때로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이 범죄율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정말 굿뉴스죠. 특히 이제 살인사건 발생률 같은 거는요, 지난해 18% 넘게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그 강력 범죄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큰 폭의 연간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FBI가 발표한 연례 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살인율은 전년보다 18.1%, 앞서 내가 18%라고 했는데 보다 정확하게 한다면 18.1%가 감소했습니다. 이게 작년 기준인데 그 전해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그 작년은 트럼프 2기 행정부 그 첫 해였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는 바이든 행정부 마지막 해였죠.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마지막 해와 비교를 해보니까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면서 이런 강력 범죄가 크게 뚝 떨어지는 겁니다. 가중폭행 사건은 7.2%, 강도 사건은 18.5% 각각 감소했습니다. 재산 범죄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자동차 절도는 전년 대비, 그러니까 그 전해 대비 22.7% 줄었고요. 또 주거침입 절도는 15.8%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FBI는 이 증오범죄의 표적이 된 범죄 통계는 이번 자료에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증오범죄 같은 거는 뭐 감소가 별로 없이 오히려 좀 늘어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 증오범죄에 관련된 카테고리는 발표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2024년에 비해서 지난해에는 중요한 어떤 그런 주요 범죄 유형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발생률이 감소했다라는 아주 고무적인 그런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지난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강력범죄 감소를 달성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FBI의 캐시 파텔 국장, FBI가 지난 16개월 동안 세계 10대 지명 수배자 가운데 8명을 체포하는 쾌거를 이뤘다라면서 범죄 척결을 위해서 현 정부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상징적으로 말하게 됐습니다. 자, 이같이 이제 범죄 감소 추세 속에서 한 가지 눈에 뜨는 부분은요, 요건 조금 뭐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생각해 보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지는 또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여하튼 눈에 뜨는 거는 지난해에 경찰관 등 소위 그 법 집행관을 대상으로 한 이 폭행은 증가했다라는 점이 좀 눈에 띕니다. 요거 하나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법 집행관이라는 거는 뭐 경찰관도 포함이 되겠고요. 또 뭐 IC 요원들, 이민 단속 집행관 이런 사람들 다 포함이 되죠. 그들을 상대로 한 폭행 사건, 뭐 요런 거, 요거는 그전에보다 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중폭행, 단순폭행을 포함해서 근무 중에 이 폭행당한 법 집행관은
9만 178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해.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 비교를 해보면 10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그 법 집행관들과 좀 문제가 좀 많이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네. 이 같은 증가세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그리고 강력범죄 대응과 뭐 관련이 있는 것인지 뭐 이걸 뭐 공식적으로 결론이 내려지진 못했습니다. 뭐 사실 그 공식적으로 판단 내리기 뭐 쉬운 부분은 아니죠. 하지만 여하튼 전반적인 범죄 감소가 있었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 여하튼 굿뉴스인 것만은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전문가들은요, 중범죄 전력을 가진 불법 체류자 체포,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범죄 감소 노력,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좀 늘면서 이 범죄가 감소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를 만한 그런 범죄 유형의 사람들도 지금 워낙 바깥에서 이제 그런 법 집행관들이 많으니까 좀 당분간 좀 우리도 몸 좀 사리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이제 범죄 행각을 좀 덜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건 이제 범죄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일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뭐 평소에 100명이라는 사람이 거리를 다녔다면 최근에는 한 6, 70명만 거리를 다니니까 범죄의 피해에 노출될 확률도 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범죄가 감소했을 수도 있다라고 일단 전문가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하튼 어떠한 이유로든 이 범죄가 감소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뉴스다라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지역별로 조금 나온 게 있는데요. LA 같은 경우에는 강력 범죄는 좀 줄었지만 그 주택절도 같은 거는 사실은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미 쪽에서요, 이 LA나 오렌지 카운티 쪽에 좀 고가의 주택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하는 그런 주택 절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봤을 땐 건수도 건수지만 피해 액수가 많이 늘어났을 것입니다. 웬만한 중산층 집에 가서 뭐 천불어치 터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고가의 주택집에 들어가서 2만 불, 3만 불짜리 훔쳐나오니까 피해 액수로는 아마 많이 늘었을 거예요. 근데 조금 지역별로 보면 뉴욕주 버팔로의 경우에는요, 이건 정말 고무적입니다. 살인사건 발생률이 지난해에 그 전에 비해서 48%나 줄어들었습니다. 뉴욕주 버팔로의 살인사건 발생률이 48% 줄어들었다는 것은 제가 오랫동안 기자 생활하면서 이렇게까지 큰 폭의 감소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상당히 고무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콜로라도주 덴버 그러면 굉장히 청정지역 뭐 정말 범죄도 없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콜로라도주 덴버도 사실 범죄가 생각보다 많은데 지난해에 그 전년보다 45% 범죄율이 감소했습니다. 네. 또 워싱턴 DC에서도 강력범죄가 전년 대비 43% 감소. 또 뭐 워싱턴 DC에서 차량 강탈 사건은 64%나 감소했고요. 자동차 절도 사건은 53% 각각 감소했습니다. 차량 강탈은 뭐고 차량 절도는 뭐냐? 네, 차량 절도는 내가 주차시켜 놓고 이제 올라가서 자고 있는데 새벽에 와 보니까 차가 없어졌어. 차 훔쳐가는 거죠, 누가. 그런 거고 차량 강탈은 뭐냐면 운전석에 앉아 있는데 나오라고 강제로 뺏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제킹이죠. 카제킹. 이게 제일 무서운 건데 이 카제킹 사건도 이 DC 지역에서는 64%나 감소했다라는 그런 굿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건강보험 다 갖고 계시겠죠. 물론 이제 정부가 해주는 건강보험 갖고 계실 수도 있고, 뭐 직장 다니면서 뭐 민간보험 또는 그것도 내가 돈 내는 경우도 있고, 뭐 회사에서 해주는 경우도 여러 아주 다양한 게 있을 텐데, 지금 건강보험료가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이 개인 가입자는 물론입니다만은 그 회사 기업들의 재정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은 그 직원들의 임금을 올려줘야 되는데 뭐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 자꾸 건강보험 헬스 인슈런스에 대한 익스펜스가 늘어나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을 통해서 의료보험이 있는 사람들도요, 개인이 또 부담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매년 크게 상승하기 때문에 개인 역시 큰 그 부담입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 의료보험의 그 익스펜스 증가율이 다른 익스펜스 증가율보다 가장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 예로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본인과 아내의 의료보험 커버리지를 받고 있는 한인들의 케이스인데, 한인 정모 씨 같은 경우에는요, 매달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850를 넘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는 남자의 경우에는 뭐 회사에서 헬스 인슈런스를 해준다고 쳐요. 근데 부인 것까지는 회사에서 못 해주는 거죠. 그래서 부인 것까지 나랑 똑같은 건 들으려고 알아봤더니 $850가 나온 거죠. 견적이. 그러니까 이 뭐 보험료가 그 정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들으려고 하면 회사에다가 그러면은 우리 부인도 회사 인슈런스로 좀 커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거기 들어가는 돈은 제가 낼게요. 뭐 이런 경우도 있죠. 네, 그렇지만 그런 경우도 $850 정도 되는 돈을 자기 월급에서 고스란히 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건강보험료가 매년 많게는 거의 $100씩 이렇게 오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간으로 계산해 본다면 보험료만 1년에 $10,000 이상을 부담하는 셈입니다. $850, 한 $900만 돼도 거의 그렇게 되죠. 10달이면 $9,000, 거기다 2달 더하면 $1,800. 그러니까 $10,000이 넘어가죠. 그렇게 되면 $900만 돼도, $850만 돼도 $10,000 되니까. 그래서 1년에 건강보험료만 $10,000 넘게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에이 안 들어. 나 보험 안 들어. 그냥 보험 안 들고 1년에 $10,000씩 들어가니까 요거 내가 세이브하고 갖고 있다가 내가 뭐 뭔 일 있으면 이 안에서 해결하지 뭐.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조금 위태로워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얼마나 보험료가 비싸고 부담이 되면 그렇게까지 생각하겠습니까? 또 다른 예로 60대 초반에 또 다른 한인 직장인 김모 씨는요, 건강보험료 재정 부담 때문에 건강보험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직장을 못 그만둔다. 이렇게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그런 것도 전 들었습니다. 난 솔직히 이제 월급 없어도 살아. 근데 이거 건강보험 때문에 다닌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자, 또 다른 한인, 이모 씨는 65세 그 메디케어 수령 연령이 되잖아요. 65세. 그때가 되면 이제 은퇴를 고려할 수 있지만 지금은 65세가 되기까지는 한 3년 남았어. 그렇기 때문에 그 3년 동안 난 의료보험 때문에 다닐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 많아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60에서 65세 사이. 뭐 실제로 50대 후반부터 그런 소리 많이 합니다. 그 일각에서는 직장인은 회사 보험이 있으니까 의료비 걱정이 없으니까 좋겠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현실은 딱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카이저 패밀리 재산에서 조사한 그 케이스를 보면 고용주가 건강보험료를 일부를 부담하더라도 근로자가 월급에서 또 일정 부분을 내는 소위 본인 부담 보험료 또는 전체 건강보험료의 액수 이게 계속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을 통해서 건강보험을 받는다 하더라도 다 똑같이 100% 마음 편하지는 않다. 본인 부담금이 늘어나서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그전에는 직장에서 나하고 와이프까지 같이 해줬는데 지금은 나밖에 안 해줘. 뭐 이런 경우도 많이 늘어나서 의료 보험 때문에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기업들이요.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직원들을 풀타임은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풀타임 직원을 그냥 파트타임으로 돌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프리랜서, 독립계약자죠. 그렇게 전환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그렇게 이런 케이스가 늘고 있는 이유 뒤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의료보험 비용이 너무 회사에서 많이 나가니까 좀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미 전국적인 이게 뭐 현상이에요, 이게. 조사에 따르면 기업과 개인이 부담하는 가족 건강보험 평균 연 보험료는 약 $26,000 수준에 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이라고 쳤을 때 예를 들어서 한 4인 가족 그러나 이제 21살 미만짜리 자녀들이 2명 있고 부부가 있고 그래서 4인 가족일 경우에 뭐 개인이 내든 뭐 회사가 내든 여하튼 그 지출하는 그 의료보험료를 보니까 1년에 한 $26,000 수준에 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평균이 그래요. 근데 요게 조만간 이 평균이 26,000이 아니라 $30,000를 돌파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 의료보험 비용이 가파르게 계속 올라갈 것이다라는 얘기죠. 근로자 본인 부담의 평균 금액도 연 $6,000 이상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해주는데 내가 좀 일정 부분 내는 게 있다? 그런데 요것도 지금은 뭐 한 달에 한 200불 낼지 모르지만 이게 한 달에 한 그래도 500불 이상 되는 그런 날이
금방 올 것이다라는 정도로 지금 예, 미국에서 참 헬스 인슈런스 의료 보험 이게 참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예. 메디메디라 그러죠. 왜? 저소득층 받는 게 이제 캘리포니아 얘기입니다. 다른 주는 이름이 조금 다르겠지만 저소득층이 받는 그 의료 그걸 이제 캘리포니아는 예, 메디칼이라고 하는데요. 메디칼? 메디칼? 예, 예. 그리고 이제 65세가 넘으면 받는 게 이제 메디케어인데 한인타운 내의 그 병원에서 의사나 간호사분들이 환자들 중에서 아주 우대하는 환자가 있어요. 그런 분들을 뭐라 그러냐? 메디메디라 그럽니다. 메디메디. 메디칼, 메디케어 다 갖고 계신. 그러니까 저소득층 의료보험 요것도 갖고 있고 나이가 65세가 넘어서 해당되는 그 보험도 갖고 있고 요 두 개만 있으면 뭐든지 다 100% 커버가 되니까 병원에서 가장 우대해 주신 분들이 이제 메디메디 갖고 계십니다. 개인 보험 갖고 있는 분들보다 이런 분들 더 우대받습니다. 전화해서 내가 뭐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예약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러세요? 우리 병원 처음이세요? 아니면 기존에 그 기록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 병원은 이번에 처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세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기록을 남겨야 되니까요. 성함 주세요. 이제 천천히 물어봅니다. 성함 주세요. 네. 그 다음에 연락처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생년월일 주시고요. 그럼 나이하고 다 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일부러 마지막에 물어본 거, 맨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인슈런스는 뭐 어떻게 갖고 계세요? 뭐 메디메디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저는 뭐 메디칼밖에 없고 아니면 메디케어밖에 없고, 예. 메디메디세요? 근데. 네, 저 메디칼 메디케어 뭐 다 있습니다. 메디메디시군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 대접 받습니다. 지금 의료보험비가 그렇게 많기 때문에 이제 지금 상황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과장했을지언정, 조금 과장했습니다. 병원 관계자분들 보시면서 좀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이제 그게 뭐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제가 뭐 예를 들어서 한 겁니다. 자, 의료보험비 이게 또 이제 평균 액수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건 진짜 평균이고요. 이게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다 다르죠, 당연히. 그리고 내가 어디 사는지 지역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리고 내가 다니는 회사의 규모에 따라 다르고 또 가족 구성원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천차만별인데 공통적인 건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보험료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주는 어디냐? 네, 이곳 캘리포니아 주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의 보험료 부담은 뭐 전국 평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거 그거보다 거의 더블 정도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월급에서 매달 작게는 수백 달러, 많게는 한 1,000달러 이상이 빠져나가면서 캘리포니아 주에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은 1,000불 정도 빠져나가요. 일반 메디컬 인슈런스에다가 뭐 치과 보험도 좀 들고 거기다가 안과를 넣을까 말까요? 안과 커버리지 넣을까 말 그런 것까지 다 집어넣으면 1,000불 됩니다. 네. 그래서 한 달에 월급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도 이 1,000불씩 뭐 월급 조금 받는다고 이게 적고 월급 많이 받는다고 이게 더 많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의료보험비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월급을 얼마나 받는지 몰라도 한 달에 이렇게 이것도 이제 혼자 개인 얘기예요. 4인 가족 얘기도 아니고 그렇게 1,000불씩 의료보험비가 나가니까 가뜩이나 주택비나 식료품비, 뭐 자동차 비용 등등이 모두 오른 상황에서 직장인들의 그 의료비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제 본인 부담금이 전혀 없이 회사에서 다 해주시는 분들은 괜찮겠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에는 회사에서 내 식구 다 해줬다가 세월이 흘러서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부부밖에 안 해줘. 와이프 건 최소한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뭐 또는 이제 여성분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 남편 것까지 해주는. 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추세가 본인 것밖에 안 해주는 이런 식으로 바뀌니까 부담이 점점 가중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든 이 미국이 특히 이제 의료비와 관련해서는 좀 개혁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너무 실제로. 일반 그 사립 인슈런스, 헬스 인슈런스, 일반 프라이빗 헬스 인슈런스 하려면 정말 캘리포니아 주에서는요. 한 달에 800불에서 돈 1,000불 나갑니다. 이게 엄청난 부담이죠, 이게. 자, 굿뉴스 하나 전해드릴까요? 뭐 어제부터 이곳저곳에서 요 뉴스가 많이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동차 보험회사 혹시 스테이트팜 갖고 계신다면 앞으로 여러분의 이메일이나 아니면은 그 우체통 수시로 열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소한 한두 달 동안은 열심히 열어보세요, 우체통.
스테이트팜이 그 보험 고객 4,900만 명을 대상으로 총 50억 달러 규모의 현금 배당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지급은 일회성 캐시백 배당입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그냥 바로 주는 거예요. 현금이라고는 뭐 1불짜리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체크를 보내거나 디렉트 디파짓으로 이제 바로 줍니다. 무슨 크레딧이나 뭐 기프트 카드 이런 거 주는 게 아니라 회사 100년이 넘는 역사 속에 스테이트팜 역사 속에 이게 가장 큰 규모의 배당금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 배당금을 왜 줘? 예, 회사가 어느 정도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남죠. 손익분기점에서 이제 남죠. 남는 거 중에서 이제 회사의 운영을 위해서 당연히 써야 되지만, 그리고도 이제 일정 부분 남는 거는 고객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꼭 주주라고 해서 배당금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고객을 위한 그 배당금 제도가 있는데, 그게 이번에 액수가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스테이트팜이. 대상 고객에게는요, 수표를 보낼 수도 있고요, 또는 뭐 디렉트 디파짓으로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 지금 받은 게 아니에요. 순차적으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있는 스테이트팜, 제가 아까 몇 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4,900만 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들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 업무적인 그 인력이, 맨파워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받은 분도 계시고, 아주 한 달 뒤에 받을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뭐 대상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몇 달 정도 걸릴 거라는 얘기입니다. 배당금의 규모는 각 고객이 지난해에 납부한 해당 자동차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급 비율이 각 주마다 다릅니다. 가장 조금 주는 주가 4%, 가장 많이 주는 주가 10%입니다. 그럼 어느 주는 얼마냐? 뭐 요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50개를 다 말씀드릴 수 없고, 보험료가 기본적으로 다른 주에 비해서 조금 싼 곳으로 알려진 지역이 있죠. 그런 지역일수록 이제 배당률이 좀 낮습니다. 그리고 보험료가 좀 다른 데 비해서 비싸다. 캘리포니아처럼. 그럼 이제 다른 주에 비해서 요 배당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4에서 맥스 10%까지인데,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한 8%라고 쳐요. 뭐 여러분이 계신 곳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8%라면 작년 한 해 내가 스테이트팜 보험에 1년 동안에 낸 보험 액수가 뭐 2,000불을 냈다. 한 달에 뭐 100 얼마에서 1년 동안 2,000불을 냈다. 그러면 2,000불에 8%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160불. 네, 160불 보내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순차적으로 보내주면서, 혹시 이제 왜 나는 안 와? 이제 불안해할까봐 여러분들 당신에게는 어떻게 됩니다라는 내용의 그 통지문을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한꺼번에 못해요. 4,900만 명이라. 그래서 당분간은 이메일을 열심히 체크해 보시든지 아니면 우체통 열심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스테이트팜이 그랬어요. 혹시 우체통을 매일 열어봤는데 왜 나는 아직도 안 오지? 걱정하지 마라. 늦더라도 다 준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기억만 잘 해놓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의 주택 시장이요, 2011년 이후에 지금 가장 부진한 해를 맞고 있다라는 전망입니다. 그런데 올해가 가장 부진했지만 어쩌면 내년이 더 부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조금은 암울한 그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주택과 관련해서는 그 주택을 갖고 있는 오너의 입장에서 암울하다. 그러면 집값이 안 올라가 뭐 이런 거. 그렇지만 그게 오히려 집을 사야 되는 입장에서는 굿뉴스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뭐냐? 갖고 있는 사람이나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나 둘 다에게 암울한, 또 좋은 조건이 아닌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요걸 이제 구조적인 그 모순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경제 리서치 업체인 캐피털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그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미국의 연간 주택 매매 건수가 470만 건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사실 집값이 오르든 내려가든 사실은 주택 매매 건수는 활발한 게 좋습니다. 활발한 게. 이게 집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매매 건수가 활발하면 이 셀러가 집값을 많이 못 올려요. 활발하면. 왜냐면 나 말고도 집 내놓은 사람이 또 있으니까. 근데 이제 매매 건수가 워낙 없으면 서로 안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 경제 논리는 제일 중요한 게 돌아야 된다는 것이죠. 경제는 돌아야 되는데 주택 매매 건수가 감소한다? 별로 없다? 그럼 이게 돌지 않고 정체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은 제일 안 좋은 겁니다. 지금 주택시장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전망이 현실화되면 미국의 주택 매매는 2011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470만 건이라면. 지난해 소폭 회복했던 그 주택 구매 활동은 올해 들어서 다시 둔화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원인은 뭐냐? 모기지 금리 상승입니다. 보고서는 현재 주택시장을 구조적인 부진 상태로 표현했습니다. 제가 앞서 구조적 모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저는 구조적 부진이라는 말보다는 구조적 모순이라는 말을 더 선호해요. 왜냐하면 이쪽이 좋으면 이쪽은 좀 나빠야 되고 또 예를 들어 바이어와 셀러의 얘기입니다. 그 바이어에게 나쁘면 셀러에게 좋아야 되고 바이어에게 좋으면 셀러에게 뭐 나빠야 되고 이게 정상인데 양쪽 다에게 나쁘기 때문에 제가 표현하는 것은 구조적 모순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높은 몰기지 금리는 기존의 주택 보유자와 신규 구매자 양쪽 모두에게 지금 부담이 됩니다. 그 원인 중 제일 큰 게 높은 몰기지 금리입니다. 기존 주택 보유자 가운데 상당수는 과거 3, 4%대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집을 팔고 새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훨씬 높은 금리를 적용받아야 돼서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쪽은 좋으면 한쪽은 나빠야 되고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경제 논리잖아요. 그런데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다 안 좋다? 그게 경제적 논리로 될 수 있나? 말이 맞나? 좀 이상하죠. 근데 이제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지금 그 금리가 높은데 그 팬데믹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팬데믹 직후에 금리가 막 2% 이런 식으로 막 1.8% 이런 식으로 정말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집을 산 사람, 뭐 2%를 샀다고 쳐요. 2%로 집을 샀던 사람은 똑같이 내가 50만 불 론을 해도 2%는 한 달에 페이먼이 얼마 안 됩니다. 한 달 페이먼이 얼마 안 되는데 50만 불 론을 했는데 집값이 찔끔 올랐어요. 근데 내가 좀 다른 데로 이사 가려고 보니까 집값은 찔끔 올라서 대출을 하려고 할 때 이 줄어드는 대출 액수가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대출 액수는 비슷한데 이 금리가 6%로 올랐으니까 월 페이먼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집을 갖고 있어도 다른 데로 옮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을 내놓고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이어 셀러 지금 다 안 좋은 겁니다. 바이어는 바이어대로 기존에 지금 금리가 지금 너무 높아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경제 논리가 지금 희한하게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몇 년 전에 팬데믹이 있었던 그 몇 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이른바 락인 이펙트라고 합니다. 락인. 그러니까 뭔가 딱 잠근다라는 뜻이죠. 왜 우리가 그 모기지 론 할 때 보면 론 해주는 사람들하고 이제 통화하고 그러다면 지금 몇 퍼센트냐 이걸 계속 물어보잖아요. 내가 이제 론을 딱 파이널라이즈 할 때 오늘 해도 되고 뭐 내일 해도 되고 며칠 좀 시간이 있을 때는 조금 기다리죠. 오늘보다 내일 조금 금리가 떨어질 것 같다. 0.1%라도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오늘 락인은 안 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내일 알아보니까 어제보다 조금 떨어졌어요. 그러면 락인 합시다. 뭐 락인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이 금리로 내 론을 파이널라이즈 하겠다. 그 금리로 내가 론을 받는 것을 최종 결정하겠다. 그죠? 그러니까 묶어버리겠다. 그러니까 락인 한다. 그러죠. 이게 그래서 이른바 락인 이펙트라는 것입니다. 이 팬데믹 직후에 그 싼 모기지로 락인 했던 사람들이 지금 뭐 집을 못 옮기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제 락인 이펙트라고 합니다. 신규 구매자 역시 높은 월 상환액. 모기지 금리가 높으니까 그것 때문에 시장 진입을 미루고 있습니다. 집을 못 사고 있습니다. 역시 문제는 모기지 금리인데요. 캐피럴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30년 고정 금리가 모기지 적어도 앞으로 한 2년 동안 6% 아래로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2년 안에 집을 장만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참고 자료가 되겠죠. 네. 현재의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그럼 얼마냐? 요건 이제 평균입니다. 요것도 좀 매일매일 조금씩 다르고 지역마다 조금 다르고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지금 평균은 6.67%입니다. 이게 제가 이 모기지 관련된 뉴스를 한 4, 5개월 전에 했을 때보다도 이게 한 0.4% 이 정도 올라갔어요. 요게 6% 아래로 떨어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5.95%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어요. 언제냐? 이란 전쟁 직전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란 전쟁 터진 직후에 다시 이게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지금 뭐 전혀 뭐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면서 6.67%까지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뭐 집을 사거나 파시거나 하실 분들에게는 앞으로 이제 전망이 중요하죠. 좀 앞으로에 대해서 조금 예상을 해봐야 내가 지금 팔까? 내년에 팔까? 아니면은 지금 그냥 살까? 아니면 내년에 살까? 네. 내려갈 것 같은 그 전망이 뚜렷하게 나온다면 조금 기다렸다 내년에
사주 되죠. 도움 되죠. 근데 이게 내년에 산다고 기다리기에는 이자율은 안 올라가고 내년 됐는데 안 올라가고 안 내려가고 오히려 조금 올라가고 집값도 오히려 올라가고 이러면은 1년 기다린 공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예상을 하고 내가 뭘 플랜을 짤 때 이런 예측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중요한데 조금 참고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내년 초까지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고 더 올릴 것이다. 지금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그럼 내년 초까지래 봐야 이제 한 6개월 조금 더 남았는데 그럼 얼마나 더 올리느냐? 그 6개월 사이에 연준이 0.75%포인트 정도 올릴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예상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틀린다는 건 이 0.75%라는 숫자가 0.75가 아니라 0.5가 될 수도 있고 뭐 0.25가 될 수는 있지만 지금보다 올라간다라는 건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내려갈 거를 올라간다고 잘못 예측한다는 게 아니라 올라간다는 예측은 거의 다 똑같이 하고 있어요. 다만 얼마나에 대한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전문가들마다. 그래서 뭐 내려가기는커녕 지금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다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몰기지 금리 얘기할 때 뭐 6점 얼마다 그리고 이란 전쟁 전에는 6% 아래였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몰기지 금리에 있어서 그 6%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심리적인 그 바로미터 기준선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에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상당수가 6%보다는 더 낮은 금리의 모기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요즘에는 6%보다 더 훨씬 낮은 그 모기지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6%보다 높다? 그러면 이 집을 갖고 있어도 내놓기가 좀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6%가 어떤 기준점이에요, 기준점. 자,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집값의 상승세도 좀 멈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사려는 사람이 살 능력이 안 돼서 자꾸 뒤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살 사람이 없으니까 집값도 못 올라가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 집값이 아마 지금서부터 한 내년 초까지 그 사이에 집값 상승률을 0%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의 안 오를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집을 살까 말까 또 팔까 말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뭐 결정적인 도움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예측하고 플랜을 짜시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제 얘기는 아니고 전문가들의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사실은 이제 편안한 게 최고인데 집 얘기하면은 이제 왜 제가 이런 거를 이제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제 영상 볼 때 영상을 통해서 이제 댓글을 보내주신 분들이 많은데 댓글 보내주신 분들 보면은 대부분 뭐 크던 작던 계신 곳에서 집 하나 정도는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고 또 그 중에 일부는 은퇴하신 지도 꽤 돼서 이미 페이오프 되신 분들도 좀 있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페이오프 되신 분들이야 뭐 신경 쓸 거 없죠. 뭐 텍스만 내면 되니까. 하지만 이제 집을 좀 옮겨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 근데 이게 조금 젊으신 분들 40대 50대 이런 분들은 내가 좀 더 큰 집으로 옮겨갈까 뭐 이런 생각도 하지만 60대가 넘고 그러면 그게 아니라 반대로 근데 왜 애들하고 다 같이 살던 큰 집인데 그냥 방 2개짜리 콘도로 옮겨볼까 좀 줄여서 가볼까라고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것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이제 모기지 금리가 이렇게 높으니까 페이오프 되신 분 말고요. 다시 이제 론을 어떤 형태로든 해야 되는데 이 뭐 론 금리가 이렇게 높으니까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그러니까 뭐 좀 더 싼 집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집만 쪼그라들었지 월 페이먼은 줄어들자고 그냥 거의 같은 수준을 내가 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렇다고요? 네, 락인 이펙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요즘 머리 아픈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그냥 편안하게 최고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오늘도 계신 곳에서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에게는 특별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2026년 루트 66 개통 100주년을 맞아 아주투어가 특별히 기획한 미 대륙 횡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산타모니카에서 시카고, 나이아가라와 뉴욕, 워싱턴 DC까지 역사를 따라 맞따라 100년에 단 한 번뿐인 기회 아주투어의 루트 66 대륙 횡단으로 인생 최고의 버킷리스트를 완성하십시오. 당신의 행복한 여행 아주투어가 책임지겠습니다.